일본 괴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죽은 투구벌레라는 이야기입니다. 짧다고 하네요. 도시에 사는 어린이가 죽은 투구벌레의 전지를 바꿔 끼우려 했다. 생물을 접할 기회가 적어진 어린이들이 늘어난 탓에 그것을 조롱하는 예화로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되어서야 서적을 통해 소개되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야, 이거 진짜 있을 법한 일인가? 그러니까 너무 장난감 같은 것만 보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투구벌레는 사실 죽은 투구벌레면 수분기 날아가고 하면 뭔가 껍데기 벗기듯이 건전지 부분 빼는 것처럼 투구벌레 시체도 그렇게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몸통 이런 거를. 그런 거 상상하니까 너무 징그럽습니다. 지금 애들한테 잘 교육을 해야겠다. 건전지로 움직이는 거는 장난감 뿐이다, 이런 얘기를. 좀 징그럽다. 번역자가 또 써준 말인데, 책을 보던 아이가 아이패드에 액정을 넘기듯이 종이를 손가락으로 부비부비하던 영상도 있었던 것 같은. 그러네. 책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안 되지? 난다요. 이럴 수도 있겠다. 교육을 잘 시켜야겠다. 당황하지 않게. 되게 징그럽죠. 생물의 전지를 바꾸려고 막 깐 거 아냐, 껍데기를. 너무 징그럽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도시전설 투구벌레입니다. 오잉? 재밌겠는데? 이거 알 것 같은데? 징그러운 것 같은데? 읽어볼게요. 늦은 밤 바이크를 타고 도로 위를 달리던 젊은 남자가 빠른 속도로 폭주하고 있었다. 헬멧 같은 것은 쓰지 않았다. 다음날 그 도로에서 그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어째선지 그의 머리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안에서 투구벌레 한 마리가 발견되었다. 빠른 속도로 투구벌레와 정면 충돌한 탓에 즉사한 것이라 한다. 아이씨, 그 얘기하냐. 쿵쿵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앞에서 투구벌레랑 쿵퍽 이마에 딱 투구벌레가 박혀가지고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이 얘기하냐.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닌 것 같기도 해요. 투구벌레 뭐 그렇게 커? 그렇게 월쿨입니까? 투구벌레. 투구벌레가 장수풍뎅이 얘기잖아. 그냥 투구벌레 치니까 장수풍뎅이 나오는데요? 다른 거야? 뭐야? 장수풍뎅이가 투구벌레구나.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음. 재밌긴 하다. 재밌긴 해. 상상은 되잖아. 근데 갑자기 그런 궁금함이 드네요. 장수풍뎅이 뿔 뾰족한 거 있잖아. 장수풍뎅이가 이렇게 날라오고 있고 바이크로 170km 쫙 땡기고 있어. 분노이질 주중이야. 윙 해서 이렇게 박히면 죽겠죠? 그러면 죽겠다. 투구벌레도 죽고 나도 죽고. 궁금한데? 스펀지 도와줘요. 자, 이번 일본 괴담은 라이벌이라는 괴담입니다.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다. 아버지가 어렸을 적 딱지치기가 유행이어서 아버지도 다양한 색깔, 여러 종류의 딱지를 모으고 있었지만 실력이 썩 좋지는 못했다고 한다. 어느 날 아버지는 같은 마을에 사는 A군에게 참패하여 그에게 부탁해 투쿤을 받게 되었다. 공부는 뒷전으로 두고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연습을 거듭한 끝에 꽤 좋은 실력을 갖게 되었고, 정신 차려보니 아버지는 근처에서 유명한 딱지치기의 달인이 되어 있었다. 사부인 A군에게마저 라이벌로서 인정받게 되어 두 사람의 정면 대결은 마을 아이들이 모두 모여 구경을 할 정도의 명물이었다. 성패는 막상막하로 좀채 승패가 갈리진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A군은 아버지 일 관계로 도쿄로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다. 아버지와는 언젠가 반드시 승부를 하자, 그때까지 서로 열심히 연습하자 라고 굳게 약속을 했다고 한다. 멀리 떨어지게 된 이후에도 아버지와 A군은 편지를 계속 주고받았다. 편지에 딱지를 동봉하여 서로가 아끼는 딱지를 자주 교환했다고 한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집에 가는 길 공원에서 익숙한 사람을 발견했다. A군이었다. 아버지가 매우 기뻐하며 A군에게 가까이 다가가니 A군도 기쁜 듯 만면에 미소를 띠며 반겨주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은 하지 못하셨지만 아버지가 근황을 이야기하면 A군은 방긋방긋 웃으며 이야기를 들어주었다고 한다.
이야기거리도 슬슬 떨어지기 시작해 딱지치기 승부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자 A군은 이제 난 딱지치기를 할 수 없게 됐어. 많이 모아뒀었는데 전부 너에게 줄게 라며 봉투에 든 딱지들을 아버지에게 주었다. 깜짝 놀란 아버지는 이유를 물었지만 A군은 소중히 해줘 바이바이 라는 말만을 남기고 돌아가 버렸다. 석연치 않은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가 아까 있던 일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니 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그럴 리 없다. 사람을 잘못 본 것이다 라고 말하셨다. 증거로 아까 받은 딱지를 보여주자 어머니는 너가 낙심할까 싶어 말할지 말지를 오늘까지 계속 고민했었는데 A군은 저번 달에 죽었어. 강에 빠졌다는구나. 어머니들끼리 서로 사이가 좋았던 K씨 집에 연락이 왔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한참 우울해했다고 한다. 그럼 내가 본 A군은 대체 누구냔 말이야. 받은 딱지는 뭐냐고 라면서. 한참 뒤 A군의 죽음을 받아들인 아버지는 갑자기 성묘를 가고 싶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초등학생이 혼자서 도쿄까지 가는 게 가능할 리 없었고 결국 분양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건 4년 정도가 지난 후였다. 아버지는 A군의 불단에 당시 가장 좋아했던 불패의 닌자 딱지를 공양했다. 아버지는 그때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고 한다. 결국 승부하지 못했네. 늦어서 미안해. 라고 불단 앞에서 중얼거렸다고. 그로부터 1년 후 집에 작은 불이 나서 딱지는 거의 대부분 소실되어 버렸다고 한다. 타고 남은 몇 장은 세월을 타 너덜너덜해졌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시험삼아 아버지에게 딱지치기 승부를 도전해 보았다. 언제 사모은 것인지 아버지는 새 딱지를 들고 나왔다. 귀신같이 대단한 실력이었다. 내가 초보인 것을 감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게 강했다. 아버지는 A군은 더 강했었다고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여기까지가 라이벌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네요. 서로 같은 뭔가 취미지만 긴 목표를 가지고 딱지를 나중에도 계속 치자. 그때까지 열심히 연습해서 승패를 가르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었는데 한 명이 죽은 거 아니야. 저는 아직 친구가 죽은 적이 없거든요. 친구가 죽으면 기분이 어떨까 좀 상상이 안 갑니다. 평소에 많이 보던 얼굴을, 자주 보던 얼굴을 어느 날부터 아예 못 보게 되는 거잖아. 얼마나 슬플까 싶은데 아무튼 약간은 좀 감동스러운 괴담이었다. 제가 이 얘기 굳이 안 하려고 했었는데 채팅창에 헤어진 여자친구랑 똑같지 않을까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게 여자친구가 죽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연락이 끊긴 그 순간부터 아예 못 보잖아. 볼 일이 진짜 볼 가능성이 없진 않은 건데 그래도 헤어지면 그때부터 내 인생 전체에서 볼 일이 없어지는 거니까 헤어지는 게 어찌 보면 좀 죽는 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죽는 게 더 극단적으로 못 빠지는 거니까 죽는 게 더 슬프긴 하죠. 친구가 떠났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유명한 사건인데 잘때님도 다루셨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다룬 사건 중에 지인분이 계셨어요? 말하시기 좀 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름 긴 그 빛나리, 초롱초롱 빛나리, 박초롱초롱 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그때 친구셨구나. 마음 아프셨겠네. 이게 진짜 우리 나이 때, 그러니까 젊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사라고 해야 되나? 병사를 할 나이가 아니고 10대, 20대, 30대 때, 그리고 40대도 그렇고 젊은 나이에 일찍 간다는 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죠. 아무튼 좀 아무쪼록 제 주변 분들이 좀 건강하게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일본 괴담 거울에 비친 자신이 미소 지을 때입니다. 뭔가 그 옛날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 그죠? 그대 왜 나를 그냥 떠나가게 했나. 이은하님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이 생각나는 제목인데, 자, 아무튼 거울에 비친 자신이 미소 지을 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에 따라 저주글이 될 수 있습니다. 만 20세 미만이신 분은 반드시 조심해주세요. 대처법 있음.
여러분 이거 저주글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걸 읽어봤는데 저주글이기 때문에 저주받기 진짜 싫다 하시는 분들은 한 5분 10분 있다가 다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본 저주라 한국 분들한테는 좀 그게 효험이 없을 듯? 그죠? 왜냐면 일본 귀신이 뭐 비자도 없고 한국에 오기 힘들 것 같은데, 그죠? 자, 갑니다. 당신은 보라색 거울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나요? 이 말을 알고 있는 사람은 20살이 되는 생일이 되기 전까지 이 말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거울 속 세계에 끌려들어가 죽어버리고 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발단이 된 곳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살고 계시던 도쿄도 하치오우지시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옛날 하치오우지에는 나병 환자 격리시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불치병과 같이 취급되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피부병의 일종으로 피부가 짓무르는 증상이 있으며 사람에 따라 짓무른 피부가 보랏빛으로 보이기도 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이 보랏빛으로 보이면 깍! 나병이 발생하면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이 보라색 거울의 발단이라고 합니다. 나병은 이제는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나병은 뭔가 비하적인 표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 선생님께서 어렸을 적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해서 지금 A군이 보랏빛으로 보였어. B군이야말로 보라색 옷 입고 있잖아. 같은 이야기들을 농담처럼 이야기하면서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학교에서 거울 앞에 서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보랏빛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걸 즐기고 있던 때 갑자기 A군이 지금 거울 속에 내가 웃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A군은 항상 웃고 있잖아. 마침 수업종이 울려 다들 웃으며 교실로 돌아갔지만 A군만이 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당시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좋지 못한 예감이 들었고 A군에게 괜찮을 것이라고 달래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사태가 일변했습니다. A군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A군은 결석인가요? 교실에 누군가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지만 A군은 어제 심장 발작으로 죽고 말았어요. A군을 위해서라도 통야에는 꼭 가도록 합시다. 여기서 통야란 죽은 사람의 유해를 지키며 하룻밤을 세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일본에 있구나. 신기한데요? 반 아이들이 동요하던 중에도 선생님은 감이 왔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평소와 같이 친구들과 모여있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A군이 말이야 거울 속에 자신이 웃었다고 말했었잖아.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주변의 친구들은 그럴 리 없다며 두려움에 떨면서도 강한 어조로 부정했습니다. 선생님 자신이야말로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통야 때 가족들과 함께 A군의 집에 갔습니다. 모두 까만 옷을 입고 있어서 까마귀 무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꽃을 올리고 향을 피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A군이 보고 싶어요. 아주머니, 마지막으로 헤어짐의 인사라도 주고받고 싶어요. A군을 보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주머니께서는 어린 아들을 잃은 충격 때문인지 우울한 표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선생님도 그것을 눈치채고 무리해서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반 친구들도 슬슬 진정하기 시작했을 때 선생님은 A군의 집에서 향을 피우자 라고 말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A군의 집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아주머니께 향을 피우러 왔다고 말씀드리고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향을 피우고 돌아가려고 할 때 잘때군 잠깐만 아주머니께서 선생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선생님만 남고 다른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A군과 가장 사이가 좋았던 선생님만이 남아주길 부탁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애가 죽은 날 아침 처음 발견한 사람이 나야. 아주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날 시간이 됐는데도 안 일어나서 깨우러 갔었어. 처음에 봤을 때 그 애의 몸이 노란빛으로 변한 걸 금방 알 수 있었단다. 앞으로 누워 있었는데 몸을 만져보니 너무 차가워서 서둘러 얼굴을 보니 말로는 잘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얼굴이었어. 선생님은 끝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은 흰자 위를 드러낸 상태로 혀는 길게 나와 있고
팔은 관절과 정반대 방향으로 꺾여 있었다고 합니다. 통이아 때 A군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는 그 때문이라고 아주머니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향을 피우러 가긴 했지만 A군의 사이는 점점 잊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속되어 있던 동아리에서 꽤 인기가 있어서 가장 귀여운 여자아이와 사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가족들이 여행 때문에 집을 비운 틈을 타 여자친구를 집에 불렀습니다. 둘이서 TV를 보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욕조에 들어가고 다음으로 여자친구가 들어왔습니다. 세면대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있지 잘때쿤, 방금 거울에 비친 내가 웃었어. 너무 행복해서 그런 걸까? 그 말을 들은 순간 등에 소름이 쫙 돋아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치듯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니야. 그때 A군은 단순한 병이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혹시... 선생님은 기억을 억누르듯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고 그대로 밤을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끝까지 지켜보기 위해. 잘때쿤은 여친 없잖음? 이런 채팅 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새벽 2시 반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여자친구는 벌써 잠들었지만 선생님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침대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조심 이불을 벗겨내 보았습니다. 발 밑에 놓인 처음 보는 손거울 속에서 웃는 얼굴의 여자친구가 발을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여자친구의 발을 반대쪽으로 당겨보았지만 너무 강한 힘이었던 탓에 결국 여자친구는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너무 무서워서 불을 켜고 경찰에 연락을 했지만 그런 농담 같은 소리를 믿어줄 리는 없었고 그저 경찰이 오는 것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묵직하게 어깨에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잘 보니 노랗게 물든 인간의 손이었습니다. 돌아보니 보기에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의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들어와 확실히 사인을 조사해 보았지만 심장 발작의 일종으로 단정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영향에 의한 충격으로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려서 한참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때 선생님은 27이었지만 머리는 완전한 백발이었습니다. 별명이 젊은 영감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평생 한 번은 겪을 현상입니다. 혹시 거울 속에 자신이 미소 지었다면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상냥하게 미소를 지어주세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모습에 초등학생인 반 친구들 모두가 진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친구가 친구들 사이에서 거울 속에 내가 웃었다 라고 말한 뒤 심장 발작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제 주변에서도 한 번 있었습니다. 미소 짓는 거울 속의 자신은 거울 속만 아니라 수면이나 유리,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의 눈에도 비칠 때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미소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련하게 거울 속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현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알아야지만 저주받는 건 아니네. 그냥 약간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네요. 홍콩 할매 같은. 여기 대처법이 있다고 합니다. 대처법이 있어서 마음 편히 번역했다고 하시는데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라색 거울이라는 말을 기억해버린 것이 신경 쓰이는 만 20세 미만의 분들을 위한 대처법. 애들만 걸리는구나. 여기 애들 없죠? 네. 자, 첫 번째 대처법. 하얀 거울을 소리내어 읽는다. 두 번째, 수정이라는 말을 기억한다. 이 말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세 번째, 보라색 거울은 홍콩 할매급으로 유명한 미신 괴담임을 기억한다. 네 번째, 그래도 무서우면 엄마 손 꼭 잡고 잔다. 저희 방에는 애들 없어가지고 필요 없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거울에 비친 자신이 미소 지을 때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거 진짜 많죠. 그런 거울과 관련된 괴담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미신 괴담들 많잖아. 채팅창에 동서양 모두 거울에 귀가 갇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서양 쪽에서 주로 많은 이야기고 일본 쪽에 수입되어서 저런 괴담이 많은 듯.
서양에도 방법이 있는데 빙이 됐을 때 거울을 주기적으로 쳐다보다가 거울이 씩 웃으면 가림막으로 거울을 가려서 가두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거울을 내다 버리거나 골동품상에 팔아서 누가 가져가면 이제 그 귀가 남의 집이나 사람에게 옮겨가는 거다. 그래서 거울 가져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야, 그거 깨트리면 안 돼요? 가둔 다음에 깨트리면 산산조각 나잖아. 귀신도 산산조각 나지 않을까?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미에현의 유령 터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런 지명이 들어간 이야기 정말 재밌죠? 무시무시하죠? 이 이야기는 친구 에이코의 체험담입니다. 재작년 가을, 에이코가 회사 동료 4사람과 함께 바베큐 파티에 가게 되어 차를 타고 미에현의 어떤 곳으로 가던 중 일어난 일입니다. 남녀 4인이 왁자지껄 떠들면서 가던 중 시가현과 미에현의 경계에 들어서자 길이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넓은 국도였지만 멀리 돌아가는 길이었고 다른 한쪽은 좁다란 샛길이었지만 목적지와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정해진 패턴대로 좁고 가까운 길을 선택한 4사람이 어느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자 터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운전하던 남성이 "이 터널 엄청 기분 나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성은 강한 영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빈번하게 유령을 본다고 합니다. 아, 여기 그림이 또 있네요. 일본은 이제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죠. 참고로 이때의 좌석 배치는 영감이 있는 남성이 운전석, 조수석은 A코, 뒷좌석에는 다른 한 명의 여성, 그 옆에 다른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터널 안을 달리며 자가용이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운전을 하고 있던 남성의 얼굴빛이 점점 나빠지고 기분도 점점 나빠졌다고 합니다. 똥 마려웠던 걸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터널의 반 정도를 지났을 즈음 전방 좌측 갓길에 상반신만 피투성이인 여자가 있어 라고 운전석의 남성이 말했습니다. 차 안은 순식간에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물론 운전을 하고 있는 남성 외 모두에게는 여성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전수 남성이 방금 바로 옆을 지나쳤어 라고 왼쪽을 곁눈질로 보며 말한 순간 차가 갑자기 정차해버렸고 더 이상 주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뒷좌석에 앉은 여성이 귀괴한 목소리를 내며 날뛰기 시작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시동은 걸렸지만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분간 이어지던 그때 운전수 남성이 잠깐 내 발목 좀 봐! 라고 외쳤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에이코가 운전수의 발목을 보니 피투성이의 여성이 운전수 남성의 발목에 매달린 채 허벅지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무서운 얼굴로 남성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운전수 남성이 엑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힘껏 밟고 있었던 것은 피투성이 여성의 손등이었다고 합니다. 야! 에이코가 비명을 지르고 차 안에 혼란이 극에 달았을 즈음 운전수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피투성이 여성이 갑자기 사라졌고 기괴한 소리를 내던 여성도 갑자기 얌전해지더니 곧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뒤 자동차도 움직이기 시작해 서둘러 터널을 빠져나가려 했다고 합니다. 터널 안에서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지 4분에서 3분 정도가 지났을 때 반대 차선에 시동이 걸린 채 정차하고 있는 트럭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트럭도 피투성이 여성에게 습격당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 모두가 트럭의 조수석을 본 순간 피투성이의 여성이 트럭 운전수 아저씨를 뒤에서부터 덮치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기절한 여성을 제외한 모두가 봤다고 합니다. 에이코의 체험담은 여기까지. 생생한 체험담에 흥미가 인 저는 미에 출신의 친구 2명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 2명 모두 그 장소를 알고 있었고 그 터널은 미에현에서 유명한 유령 터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한쪽의 미에 출신 친구 언니분의 전 남자친구가 그 유령 터널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먼 인연이네. 아무튼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당시 사람들은 에이코의 이야기와 같은 현상과 맞닥뜨린 후 운전을 하고 있던 전 남자친구를 제외한 모두가 공포를 이기지 못해 자동차에서 빠져나와 터널 밖까지 도망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전 남자친구의 자가용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이를 수상쩍게 생각한 사람들이 터널 쪽으로 그를 찾으러 들어가니 전 남자친구는 터널 출구 밖 부근의 커브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으로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에현의 유령 터널이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연출이 무섭네. 밑에 여자가 가랭이 사이로 얼굴 들이밀고 있고 자기가 으악 으악 하면서 엑셀 밟은 줄 알았던 게 그 여자의 손이었다. 그 여자는 이렇게 된 건가? 손을 이러고 있었을까요? 근데 이 괴담을 읽고 든 생각. 차에 쓰레기 버리지 마라. 페트병을 이제 운전석 쪽에 그냥 바닥에다 버려놔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해도 이제 페트병이 그 사이에 낑겨가지고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쓰레기 버리지 마라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도시전설? 1900년경 화성인이 탄 우주선이 부다페스트에 착륙했다. 허무맹랑 레벨 맥스주의라고 합니다. 헝가리인 우주인설. 헝가리인 우주인설이란 헝가리인이 지구 외 혹성, 특히 화성에서 온 에일리언이라는 도시전설입니다. 먼 옛날 외계인들은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방문했고 현재의 헝가리 땅에 착륙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럽에 살고 있던 여러 부족들은 매우 야만스러웠고 자신들이 다른 별에서 온 자들임을 알리게 되면 그들에게 박해를 당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출신을 숨기고 지구인으로서 행동하기로 했고 나중에는 지구인과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뭐야? 현대에 이르러서는 농담으로서 구전되고 있습니다만 이 도시전설의 근거가 된 것은 아래 3개의 특징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헝가리인은 방랑벽이 있다. 헝가리어는 주변의 어떤 국가와도 유사성을 찾을 수 없다. 헝가리인은 남다른 지능을 지녔다. 상기 특징을 뒷받침하듯 헝가리인은 세계에서 활약 중입니다. 원자폭탄 개발 등에 관련된 헝가리 태생 물리학자, 분자생물학자 레오 실라르드는 1900년경 화성인이 탄 우주선은 분명히 부다페스트에 착륙했다. 그리고 출발할 때 중량 초과를 우려해 그다지 재능이 없는 화성인들을 그 자리에 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웃기지 마 진짜. 헝가리 출신 미합 중국 수학자 존 폰 노이만의 경우 IQ 300 이상의 명석한 두뇌 때문에 화성인이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밌네. 그럴 리 없잖아. 그럴 리 없다고. 도시전설 같은 거죠. 로어 괴담 같은 느낌? 근데 재밌네. 이런 거는 알아두면 헝가리인 만났을 때 써먹을 수가 있겠죠. 너 그 얘기 알아? 너희 화성인이잖아. 이런 얘기하면 이제 좋아 죽죠.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괴담입니다. 다음 니찬 공포 일본 괴담은 하치오지의 키누노미치입니다. 오? 그림이 심상치가 않은데?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도쿄도 하치오지시에 있는 키누노미치, 그러니까 실크로드에 갔을 때의 이야기이다. 키누노미치로 들어가서 도요당 유적에도 가보고 사진도 몇 장 찍었다. 그때는 딱히 아무 일도 없었는데 도요당 유적에 대한 좀 설명이 있네요. 도쿄도 하치오지시의 현재의 오츠카야마 공원 내 키누노미치 관련 문화재 심령 스팟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뭔가 문화재임. 자, 친구의 몸에 벌어진 일. 나는 슬슬 돌아가자며 친구와 함께 차가 있는 곳을 향했다. 그러자 친구가 갑자기 야, 뒤돌아보지 마. 절대로 뒤를 보면 안 돼. 라고 말했다. 친구가 워낙에 짓궂은 장난을 잘 치던 놈이었어서 이번에도 평범한 농담이라고 생각한 나는 야, 갑자기 뭔 소리야. 뒤돌아보게 해버린다잉. 하며 친구를 억지로 뒤를 돌아보게 하려고 했지만 하지마 진짜로. 라며 친구가 진심으로 화를 내기 시작해서 얌전히 자동차까지 돌아갔다. 거기서 친구가 노상방뇨를 하기 시작해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바로 귀가했다. 저도 노상방뇨 20대 초반 때 노상방뇨 하는 친구를 뒤에서 찍은 적이 있죠. 예. 찍으면 이제 노상방뇨 하면 끊을 수가 없잖아. 그럼 찍는 나를 막을 수가 없으셈. 야, 하지마 화장실 가서 싸 했을 때 그 친구가 몰라 하고 그냥 벽에다가 싸버릴 때 찰칵찰칵. 자, 아무튼 집에 돌아가서 그 친구에게 전화로 아까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 때 말이야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았다.
내 질문에 대해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실 그때 순간적으로 가위 눌림 비슷한 게 왔었어. 온몸이 너무 아파서 가위는 금방 풀렸는데 아픈 게 갑자기 가려움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한 거야. 그리고 아까 옷 벗어보니까 몸에 두드러기랑 베인 상처가 엄청 나 있었어. 친구가 한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상처라는 걸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도착한 사진을 보니 팔에 확실히 무언가에 핥힌 듯한 상처가 있었다. 분명 긴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며칠 뒤 그날 찍은 사진을 현상에서 보니 마지막에 친구가 노상방뇨하던 것을 찍은 사진에 오렌지색의 커다란 아지랑이 같은 것이 찍혀 있었다. 그것도 친구 바로 뒤에. 그 커다란 아지랑이는 꼭 친구를 바라보는 것 같은 형태였다. 헉. 그러니까 노상방뇨 하지 마세요. 근데 갑자기 친구가, 여러분들 친구랑 밤에 같이 있는데, 놀고 있는데 갑자기 뒤돌아보지 마 하면 너무 뒤돌아보고 싶잖아 진짜. 근데 이렇게까지 정색을 하면 이제 더 장난을 치진 않겠죠. 근데 가위가 갑자기 걸어다니다가 생기는 경우는 없죠. 가위가 보통 자다가 걸리는 거잖아. 걷다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나? 이런 심령 스팟 가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가? 심령 스팟 가보고 싶긴 하다 진짜. 근데 가서 할 거 없잖아. 왜냐면 유령이라든가 이상현상 안 나타나면 그냥 노잼이지. 그냥 유원지, 이쁘지도 않은 유원지 간 거잖아. 그건 좀 싫긴 해. 가라고요? 한 번쯤은 가봐야겠죠. 예, 괴담인으로서. 아무튼 하치오지의 키누노 미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번에 읽어볼 니치한 공포 일본 괴담은 사고사라고 하면 이라는 괴담입니다. 제목이 특이한데? 참치 어선 정도는 아니지만 전 선원의 말에 의하면 1년차는 월급 40만 정도? 하지만 대부분 선배들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40만 엔 얘기하는 거겠죠? 아닌가? 40만 원은 말이 안 되니까 월급이, 그죠? 그럼 이제 400만 원 많이 버는데?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일상다반사. 가장 흔한 것이 물건을 바다에 내던져 놓고 주워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물건을 주워가지고 돌아오려고 하면 배에 스크류를 돌린다. 물론 그것에 휩쓸리면 즉사. 선원이란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는 죽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무개념 집단이다. 성관계를 거부하면 지독한 따돌림을 당한다고도 한다. 거기다 생명보험에 관해서는 바다에 빠져 죽어 사고사로 판정이 나면 보험금을 받기 어렵기도 하고 선장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병사 처리한다. 법적으로도 선장에 허가가 있다면 죽은 사람을 수장해도 괜찮다고 한다. 야, 이게 진짜야? 근데 사실 배는 좀 뭔가 거대한 하나의 왕국이고 거기에서 있던 사람들이 입만 맞추면 증거인멸하는 거는 진짜 일도 아니잖아 사실. 바닷물에 다 짠 소금의 그 염분으로 인해서 증거들도 다 날아가고 바닷물로 씻으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정말 거기서는 진짜 위험한 일도 많고 여자 하나 데려가가지고 막 성욕 해소하고 이런 일도 한다 하던데 이거 진짜임? 근데? 없을 수는 없겠죠. 그게 그런 일은 없었어 라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 그런 일이 무조건 있었을 거라고 봐. 근데 요즘에도 그러느냐, 그게 좀 문제지. 그리고 죽이는 것도 이제 쉬우니까, 육지에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쉬우니까 살인자분들이 멀쩡히 지금 돌아다니는, 사회에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채팅처럼 400만 원 버는데 대부분 선배들한테 빼앗겨? 왜? 배 안에 P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왜 뺏기는 거야 이걸? 너무 무섭네요. 근데 선배 되면 살만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돈 후배들 거 갈취하면 되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일본이라 좀 더 무섭네. 자, 사고사라고 하면이라는 이야기였고요. 자, 다음 이야기는 점점 다가오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직접 겪은 일이다. 친구와 관동의 모 호텔 트윈룸에 머물게 되었다.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고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잠에 들게 되었는데 분명 엄청 지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잠이 들지 않았고 악몽까지 꾸게 되었다. 우리가 머문 그 호텔이 배경이었는데 호텔은 전체적으로 푸른 빛이었고 작업복 같은 것을 입은 중년 남성에게 쫓기는 내용이었다. 꿈속에서 그 호텔의 로비서부터 지금 자고 있는 방까지 점점 쫓겨와 어떻게 내 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는 시점에서 퍼뜩 잠에서 깨어났다. 숨쉬는 것이 몹시 괴로웠고 온몸은 땀으로 축축했다. 가위 눌림은 아니었지만 전신이 무거웠다. 그리고 또 꾸벅꾸벅 잠이 들었을 때 또 같은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내가 있는 방의 창문 밖을 보니 아까 그 창백한 남자가 저 멀리에 있는 건물의 그늘 속에서부터 이쪽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창문을 흘끔흘끔 밖을 훔쳐볼 때마다 남자의 모습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며 내 방을 향해 점점 다가오는 것이다. 드디어 그 남자의 모습이 사라져서 안심한 순간 창밖에 커다란 손이 철썩하고 달라붙더니 창틀부터 그 남자의 얼굴이 천천히 올라오고 그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는 순간 또 꿈에서 깨어났다. 연속으로 악몽을 본 탓에 멍하니 앉아 창 쪽을 바라보니 분명히 자기 전에 닫아뒀던 커튼이 10cm 정도 열려 있었다. 정말로 오한이 들면서 온몸이 또 땀으로 젖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무서워져서 옆 침대에서 자고 있는 친구를 깨우려 했지만 깊이 잠든 건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기분 탓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이면서 다시 잠들려 했을 때 이번에는 아까 그 남자가 방 안에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꿈속과 지금 내가 있는 방의 상태가 완전히 같았고 창백한 남자가 옆에서 자고 있는 친구 위에 올라타서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리고 목을 조르면서 친구를 침대에서 끌어내려 하고 있다. 난 이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가질 않았지만 그래도 이건 꿈이다 라고 꿈속에서도 생각을 했고 그저 가만히 누워서 남자가 떠나길 기다리고 했었는데 남자가 질질 몸을 끌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창백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 내 발에 닿은 순간 또 꿈에서 깨어났다. 옆에서 자는 친구를 확인해보니 침대 위에서 아주 잘 자고 있었다. 안심하긴 했지만 창문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웠다. 창문을 보지 않도록 창을 등진 채로 또 잠이 들었다. 이번에는 또 남자가 방 안에 있는 부분부터 꿈이 시작되었다. 남자가 내 양발을 붙잡고 침대에서 끌어내린다. 그리고 바닥 융단 위를 질질 하고 창 근처까지 끌고 갔다. 꿈속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남자의 힘은 무서울 정도로 강했고 난 그저 점점 끌려갈 뿐이었다. 그리고 창 바로 근처 벽에 걸려있는 거울 속으로 왼발이 끌려 들어간다. 참고로 그 호텔은 창 바로 양옆에 거울이 걸려 있어서 이른바 거울이 마주 본 상태이다. 그 마주 본 거울 안에 또 다른 창백한 중년 남자가 있었고 그 녀석에게 오른발을 잡힌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 너무 생생한 꿈인데다가 그 즈음 되어서는 잠드는 것이 정말로 무서워지기 시작해서 그대로 아침까지 침대 안에서 벌벌 떨고만 있었다. 아침이 되고 친구가 잠에서 깨어나서 꿈 이야기를 했지만 밤중에 잠에서 깨거나 커튼을 여는 짓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체크아웃 전 내 왼 발목에 어제까지 없었던 붉은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말로 무서워졌다. 너무 기분 나빠 바로 신사에 가서 불제를 받았다. 나는 영감이 없는 데다가 이런 체험은 태어나서 처음이라 생각 없이 적어보았다. 야, 이 남자는 뭐 하려고 온 걸까? 친구를 끌어내려 하고 나한테도 와서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자기 방이었나? 아무튼 점점 다가오는 것이었고요. 다음 니찬 공포 일본 괴담입니다. 다음 괴담은 집세가 싸서입니다. 집세가 싼 데는 이유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예전에 살던 집에는 귀신이 있었다. 머리가 길고 파란 원피스를 입은 예쁜 여성의 모습을 한 귀신이었는데 당시 나는 집세가 싸니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귀신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동료에게 말하고 이 사실을 슬슬 잊어버릴 즈음에 휴일에 동료의 집에 가게 되었다. 실례합니다. 어머, 친구니? 동료의 어머니가 말했다. 동료. 아, 왜 그 귀신의 집에 산다는 그 녀석이야. 전에 말했잖아. 귀신의 집에 산다던 그 사람이구나. 집 안에서 남동생이 나왔다. 동료의 남동생. 고등학교 중퇴, 무직. 행실이 나빠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소년원에 다녀왔음. 최악인데. 최악이야. 동료 남동생. 현관에서 뭐해? 얘가 그 귀신의 집 사람이야. 아, 그 귀신의 집?
그때는 바로 동료 방에 가서 쓸데없는 얘기나 하다 돌아갔다. 그저 돌아갈 적에 그 남동생이 말을 걸어온 게 귀신님께 잘 부탁한다고 전해줘. 이번에 같이 놀러오라고 해줘. 미인인 것 같은데 소개시켜줘. 라는 것이다. 야, 죽고 싶은가 보다. 그죠? 아무튼 그래서 집에 돌아와 컴퓨터에 앉으려는데 왠지 뒤에서 기척이 느껴져서 내 동료 남동생이 잘 부탁한대. 이번에 집에 놀러오라더라. 혹시 괜찮으면 사귀어달라고도 말하던데 혹시나 갈 거라면 다른 가족들에게 패는 끼치지 마라. 라는 말을 그냥 해보았다. 나 같아도 해. 며칠 후 최근 직장에서 동료가 자주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이유를 물어보니 요즘 매일 밤에 동생이 내 방까지 뛰어 들어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여자가 부탁이야 형 같이 있어줘 같은 소리를 해가지고 잘 수가 없었어 라고 말했다. 그리고 며칠 후 동료의 남동생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발을 헛디뎌서 머리를 부딪혀 죽어버렸다. 그때부터 그 여자 유령은 우리 집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정말로 함께 있으려고 했던 거구나 싶더라. 저 세상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가족들 앞에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 남동생이 죽은 방식도 딱히 가족들에게 폐가 되지 않는 방법이었다. 내가 당부한 것을 잘 지켜준 건가 싶다. 사이코패스 아냐? 이게 물론 뭐 껄렁껄렁한 거는 인정해. 이 동료의 남동생이. 근데 아이고 뭐 나쁘죠.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근데 그 자를 바로 귀신에게 청탁을 해가지고 죽게 만든 거 아니야. 이건 좀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음. 근데 이 가족들이 아예 싫어했나 보다. 그러니까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죽었을 때 어떡해 젠장 대체 이런 무슨 일이 이렇게 했을 텐데 저 자식 내 아들이지만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폐가 안 끼쳐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이게 초면에 반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 미인인 것 같은데 소개시켜줘. 그러니까 귀신이 사는 집에 산다는 걸 아니까 그걸로 빈정된 거잖아. 남동생이 좀 통쾌하긴 한데 그래도 이 글쓴이도 사이코패스 같다라는 느낌. 여기까지가 집세가 싸서라는 이야기인데요. 제목이 진짜 괴담이랑 전혀 맞지 않는다. 귀신의 집에 사는 사이코패스 이야기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괴담입니다. 다음 니찬 일본 괴담은 교통사고 사진입니다. 약 20여 년 전에 소학관, 그러니까 일본의 출판사의 사진 월간지에 어떤 교통사고 사진이 실렸습니다. 고속도로 추돌 사고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성이 대시보드의 앞면을 강타하여 유리에 얼굴을 부딪힌 듯한 고통스러운 표정이 화장에 의해 대시보드에 전사되었다는 내용의 사진으로 여자들은 화장을 이렇게나 두껍게 하는구나 라는 공포와 함께 교통사고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문장 이게 하나야. 이게 문장 하나야. 왜 이렇게 길어? 또한 기사에 의하면 여성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얼굴의 앞뒤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은 사고 여성과 그의 연인의 앞으로의 운명을 생각하면 다시금 무서워집니다. 여러분은 동승자가 확실히 안전벨트를 하도록 해주세요. 잡지는 지금도 고서점 같은 데서 입수 가능할 겁니다. 아니, 이 진짜예요? 무섭다. 얼굴의 앞뒤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막 200km로 달리다가 대시보드에 얼굴 빡 박아버리면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하겠다. 에어백이 안 터진다는 가정하에 대시보드 같은 데 빡 부딪히면 진짜 여기 또 다 으스러지고 얼굴이 평면이 될 거 아냐. 그러니까 안전벨트 꼭 하도록 합시다. 저는 어디에 앉든 안전벨트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래도 그랬는데 운전병 하면서부터 습관이 좀 제대로 들긴 했는데 안전벨트를 안 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교통사고를 당해본 적이 없다든가 아니면 뭐 그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해보셔가지고 그렇게 안전벨트 안 매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전벨트는 매면 기분도 좋아요. 난 이거 안전벨트 맸다. 기본을 지켰다라는 기분도 좋고 안전에도 큰 효과가 있으니까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음 괴담입니다. 다음 일본 괴담은 녹음 테이프처럼입니다. 결혼한 사촌 형제가 최근 이혼했다. 부인이 조현병에 걸려 결혼 후 불과 2년 만에 파국을 맞은 것이었다. 난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그 소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작년에 귀국했을 때 어머니에게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결혼 후 반년 정도 되었을까 사소한 일로도 싸움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부인 쪽에서 사촌 형제의 행동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사촌 형제는 절대 폭력을 가하지 않았지만 부인이 사촌 형제를 멍들도록 때리는 때도 있었다. 오랫동안 참고만 있던 사촌 형제는 어느 날 드디어 인내심이 한계에 달해 "이제 좀 그만해! 라고 소리 지른 후 집을 뛰쳐나와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고향의 부모님이 잘 타이른 끝에 소리 지르고 집을 나가버린 것에 대해 미안한 기분이 든 사촌 형제는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가 보니 부인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신이 지나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 사촌 형제는 부인에게 사과했다. 그러자 부인은 초점이 맞지 않는 눈빛을 하고 중얼중얼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요전까지 사촌 형제가 고향의 부모님과 나누었던 대화였다. "얘, 너도 잘못한 게 있잖니. 이제 사과하러 가려고." 분명 그 장소에 부인은 없었을 텐데 부인은 녹음 테이프 마냥 대화를 혼자서 재현하고 있었다. 사촌 형제는 소름이 확 돋았다. 그 이후로도 같은 일이 계속 벌어졌다. 사촌 형제가 대화에서 나누었던 대화, 친구와 전화로 나눈 대화. 부인은 점점 평범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됐고 이윽고 병원에서는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부인이 의사와 사촌 형제에게 한 이야기에 따르면 사촌 형제가 밖에서 대화한 내용이나 행동이 보인다고 한다. 의사는 그것을 환청이나 환각이라 생각해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내렸지만 사촌 형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다행히도 부인의 부모는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서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혼 후에도 사촌 형제는 가끔씩 문병을 가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부인은 대화를 재생한다고 한다. 그것도 사촌 형제의 한정으로. 사촌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재생하지 않는다는 것 같다. "어느 쪽이 미친 건지 잘 모르겠다니까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와, 여기서 소름 돋는다. 이 이야기 여기까지인데요. 사촌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을 땐 재생하지 않는다 라는 거에서 빡 왔어요. 아, 이거 이 사촌 형제가 아내가 그런다고 착각하는 거구나. 소름. 저는 처음에 부인이 녹음 테이프처럼 자기가 했던 이야기 혹은 남과 했던 이야기를 재생한다라는 거에서 뭐 도청을 하나? 아니면 이 부인이 영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그거를 몰래 도청을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오니까 사촌 형제가 미친놈이네. 사촌 형제가 근데 이 부인이 조현병 이거 진단 받았다며. 뭐야 이거는? 근데 부인도 보인다고 했잖아. 잠깐만, 이거 누구한테 들은 걸까? 그러면 봐봐요. 부인이 의사와 사촌 형제에게 한 이야기, 이게 사촌 형제를 통해서 온 이야기라면 사촌 형제가 자기 입맛대로 이제 변형을 해가지고 남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야. 실제로 부인이 이제 사촌 형제가 밖에서 대화한 내용이나 행동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거는 모르는 것 같긴 하겠는. 그러니까 이 말들을 다 진실로 받아들이면 부인도 미친 것 같고 부인도 좀 조연이 있고, 그러니까 부인이 조연이면 사촌 형제는 조연이 아니고 사촌 형제가 조연이면 부인이 조연이 아닌 건데 알 수가 없네요. 어느 쪽이 미친 건지. 다 말이 되니까. 이거 참 재밌는, 되게 좋은데요? 다 읽었을 때 소름도 돋았고 재미도 있고 뭔가 소설로 나와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남편이 있을 때만 그런다는 거면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한국에도 있었는데 녹음을 해야 돼. 녹음을 해서 그게 밝혀지면 이제 밝혀지는 건데 녹음을 해볼 생각을 안 했다는 게 이게 이상하네. 부인이 귀신 들린 게 아닐까요? 부인이 영매인 거 아님?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게 너무 열린 결말이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영매일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이 이제 조현병이 걸린 걸 수도 있고 재밌습니다. 녹음 테이프처럼이라는 이야기였고요. 자, 다음 이야기는 오기쿠 인형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진짜 이유입니다. 뭘까? 왜 자랄까? 다이쇼 7년 스즈키 기쿠코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부모는 여자 인형을 그녀에게 사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아주 소중히 다루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쿠코는 불의의 사고로 죽어버리고 만다.
딸의 죽음으로 인해 가슴에 상처를 입은 부모는 그녀가 소중히 하던 인형을 오기쿠라고 부르며 자기 딸처럼 소중히 다루었다고 한다. 어느 날 어머니가 어떤 사실을 눈치채게 된다. 오기쿠 인형의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것을. 그것은 마치 기쿠코의 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고 한다. 유명한 오기쿠 인형의 도시전설.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인형에는 혼이 깃들어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착각인 것일까? 오기쿠 인형의 머리카락이 정말로 자라고 있다는 증거로 원래 눈 위에 있던 앞머리가 이제는 완전히 눈을 가리고 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자란 이유는 스즈키 기쿠코의 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도 인형이 살아있어서도 아니다. 사실은 일본 인형 제작법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 일본 인형은 식모를 할 때, 그러니까 머리를 심을 때 머리카락을 U자로 끼워 넣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 점점 털이 밖으로 나와버리는 케이스가 있다고 한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오기쿠 인형도 이른바 불량품 중 하나로 머리카락이 U자형으로 심긴 부분에서 점점 빠져나오게 된 것이었다. 도시전설의 비밀은 위에로 단순한 것이다.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머리를 하나하나만 똑똑똑똑 이렇게 박는 게 아니라 U자로 이렇게 U자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이렇게 하면서 한쪽이 길어져가지고 머리가 자라는 것처럼 보였다. 좋은 추론인데 되게 합리적이고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음. 자, 여기까지가 오기쿠 인형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다행이다. 귀신이 아니라서. 자, 다음 니찬 공포 일본 괴담은 움직이지 않는 지푸라기 인형입니다. 자, 바로 읽어볼게요. 내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어떤 우회 도로 밑을 지나는 터널이 있다. 입구 한편은 주택가로 이어져 있어서 밤이 되면 어느 정도 불빛은 있지만 반대쪽은 산길이라 아주 깜깜하다. 이런 상태라고 오가는 사람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보통 분위기가 아니라서 귀신이 나온다 정도의 소문이 주변에서 자주 들려온다. 본 적은 없지만 몇 개월 전부터 거의 매일 이 터널을 이용하고 있는데 터널을 처음으로 지나던 날 지푸라기 인형이 놓여있는 걸 보았다. 라고 생각했더니 지푸라기 인형 모양을 한 나무 파편 같은 것이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파편 지금까지 그 장소에 그대로 있다. 이 터널은 30m 정도 되는 직선 터널로 지형 탓도 있겠지만 통층 구조로 돼 있어서 바람이 강한 날에는 꽤나 여러 가지 물건들이 굴러 들어온다. 그래서 이것도 바람을 타고 들어왔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 뒤에도 이 일대가 정전이 올 정도의 위력을 가진 태풍도 왔던 데다 게릴라 폭우 때문에 큰 난리가 난 적도 몇 번인가 있었다. 실제로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은 이곳저곳에 날려 들어오거나 해서 터널 안에는 금세 다른 쓰레기들이 쌓여 있곤 한다. 큰 쓰레기 같은 것들도 움직일 위력인데 이 파편만큼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아까 터널을 통과했을 때에도 여전히 그 장소에 있었다. 어째선지 반장난으로라도 그 파편에 손을 대는 짓을 할 수가 없다. 자, 여기까지가 움직이지 않는 지푸라기 인형이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일단 지푸라기 인형이 아니고 인형 같은 나무 파편, 사람 모양을 한 나무 파편이 있는 건데 그게 움직이지 않는다? 누군가 저주하려고 좀 박아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 얘기만 들었을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좀 그렇긴 하네요. 자, 움직이지 않는 지푸라기 인형까지 읽었고요. 오늘은 이 짧은 일본 괴담들 쭉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오늘 일본 괴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죠.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